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재 28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가보시면 주제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2장 지방세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총론. 그러니까 총론이니까 뭘까요? 지방세와 관련된 총괄적인 이론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조세의 기초적인 개념하고 연결성이 높은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또 반복해서 지방세에서도 비슷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용어들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은 용어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지방세 개념과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방세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되어 있죠. 교재를 보시면 그 다음에 규정 형식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금은 설명드렸다시피 크게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국세는 보통 우리가 그냥 관할 세무서 또 이제 세무서 위가 이제 지방청 그 다음에가 이제 국세청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방세는 크게 둘로 쪼갭니다. 광역단체와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인 구도에 따라서 이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세금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라는 것은 이제 광역은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한다는 것은 세수가 들어오면, 세금이 들어오면 그 세금의 수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목들이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목 중에서 예를 든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광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수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은 가장 이제 수혜가 되는 그 세목이 바로 이제 취득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가 있죠, 구. 그 다음에 이제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뭐, 노원이면 노원구청에서 관할하는 세목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재산세다.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관할하고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대충 이런 점이 이제 좀 국세와 좀 다르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도 그 광역자치단체는 도, 특광시가 있고 기초단체는 시군구가 있다. 그렇게 박스에 돼 있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이제 구성 형식 돼 있는데 요 지방세는 이건 참고하세요. 네, 이건 법령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다룬 기본적인 용어들 중심으로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는 법이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가서 나오는 게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그러면 지방세법은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등 개별 세목의 내용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지방세를 적용할 때 특례적인 사항 또 제한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래서 이 특례 제한법은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데 거의 출제는 이 기본법하고 지방세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률이 3개의 법률이 있는데
주로 시험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지방세 관련 법률 체계, 지방세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지방세법 어떤 내용이 있고, 특례제한법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례제한법은 주로 이제 뭐 지방세 감면을 해준다거나,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규정을 찾아볼 때는 이 특례제한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네, 요즘은 뭐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실무 현장 가셔서 보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 분류. 자, 지방세 분류는 당연히 이 세목이 특광도냐 아니면은 전세가 시군구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해만 하고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구분하는 보시면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용어를 배웠으니까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세가 뭐였죠? 보통세? 그렇죠. 보통세라는 것은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그 세금의 수입을 여러 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목적세는 뭐였죠? 목적세는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그렇죠?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목적의 제한이 있는 것이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는 이제 여기저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통세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런 보통세, 목적세 중에는 도에서 관하는 세금이 취득세 등이 있고, 시군에서 관하는 세금이 전세 등이 있고, 특광시세가 이제 취득세부터 있고, 구세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지금 이 세목은 뭐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2절에 지방세 기본법.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것은 지방세 개별 세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어 놓은 법령을 우리는 지방세 기본법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론이 되겠죠. 총괄적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법이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보시면, 자,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용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기초강의에서 계속 강조했었죠. 일단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뭐, 지자체라는 말은 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관계법. 자, 5번에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다만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종가세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량에 따라서,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종량세가 되는 거죠. 종량세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가세에다가 곱하기 비율. 그러면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세금 부담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정률세율, 이걸 우리는 정액세율이다라고 했었죠.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해서 정액세율.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율, 종가세, 정률세 이렇게 되겠죠. 네. 대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방식. 그래서 얼마의 몇 프로. 이거는 수량당 얼마죠. 일부 세금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보시면 똑같죠?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그렇죠? 수량 또는 가액, 종가세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준세율이다. 자, 이 표준세율이라는 용어는
지방세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세율 옆에다 써놓으세요. 표준세율 옆에다가 표준세율하고 가장 유사한 표현은 뭐냐면 표준세율과 가장 유사한 표현은 기준세율입니다.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에서 매매로 취득했다. 예를 든다면 뭐 취득세 중에서 취득 원인이 매매다. 그럼 매매를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 원인에 따라서 그러면은 기준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세율은 4%입니다. 4%. 네, 4%. 4%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돼서 4%, 2억이 돼서 4%.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됐을 때도 증여의 원인이 됐을 때도 표준세율이 있겠죠? 예. 증여가 되면 이제 3.5% 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표준세율. 어떤 취득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기준세율을 잡아주거든요.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세율의 기준점. 그러니까 세율의 기준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만약에 매매 원인에 따라서 4%를 잡아줬어요. 4%를 딱 잡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해 등이 발생이 됩니다. 재해 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재해. 뭐 우리 뭐 일본 같은 경우 원전 사태가 막 일어나, 그렇죠? 자, 이런 풍수해 등의 재해 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아무래도 재해 지역이면은 부동산 사고 싶겠습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한 지역인데. 그럼 당연히 취득거래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회의해서 좀 우리가 이 일정 기간까지는 좀 세율을 좀 완화시켜 주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세율은 4%지만 매매 원인에 따른 표준세율은 4%지만 이걸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당연히 낮춰야죠. 그렇죠? 그럼 4%에 50%면은 2% 정도를 더 낮추는 거죠. 그러면 4%에서 2% 낮춰주면은 어떻게 돼요? 2%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아니고 뭐 진짜 이런 특별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만 어떤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다 뭐 매매 원인이 됐을 때는 4%다 이런 이유를 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표준세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취득 원인이나 보유 원인 등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 이렇게 합니다. 표준. 네. 그다음에 7번 과세표준 신고서. 당연히 세금 신고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고 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적어서 기재해서 신고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 수정신고라는 것은 과세 표준액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것을 수정신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만약에 신고기한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12번에 납세자. 자, 다시 복수합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용어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자. 우리 조세호 씨가 했죠? 납세자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납세 의무자와 플러스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납세자 안에는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납세 의무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 대신에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납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보충을 하자.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징수 의무자라는 것은 원천징수, 즉 사업주가
직원에게, 고용인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세금을 떼는 거죠. 이런 징수 업무, 세무서를 또는 관청을 대리해서 우리가 세금을 강제로 거둬들일 그런 대리하는 그런 의무자를 말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보다 납세는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래서 그 12번에 보시면은 그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 여긴 연대 2차 보증을 포함한다. 자, 이게 이제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연대는 뭐였어요? 100% 책임을 지는 거고, 2차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 서준 사람이 있습니다. 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 자, 특별징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천징수는 제가 설명드렸죠. 소득의 원천이 발생이 되면 그 원천에 대해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자. 이런 것을 원천징수. 그러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그러면 이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해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특별징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방세도 특별징수도 원천징수처럼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세금을 떼는 것을 우리가 특별징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아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면 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징수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용어를 똑같이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증 2차 납세 의무자. 우리 2차 뭐라고 했어요? 2차 앞에는 몇 차가 있어요? 1차. 그러면 1차가 못 내면 몇 차가 내야 돼요? 2차가 내야지. 그렇죠? 2차가 못 내면 3차. 자, 그건 술집에 있는 거고 우리 세법은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 보증서 주는 사람이고 납세 고지서 아시죠? 고지서. 어떤 인적, 납세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납부 장소 이런 거를 적어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납세 고지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부과, 그다음에 18번 징수. 제가 이런 말을 썼었죠. 세금을 국세를 지방세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부과라는 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부과라는 말하고 가장 유사한 말은 뭐냐면 확정한다 또는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금을 확정 결정해서 징수, 거두어 드리는 거,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세금을 확정 결정해서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면 좋은데 아직도 이런 법률 과목들은 이런 한자어들을 많이 씁니다.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뭐 민법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낯섭니까? 그렇죠? 저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현금 납부한다, 현금으로 결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법에서는 금전으로 결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전.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이게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재밌어지지. 처음에 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트이는 거예요. 귀가 일단 트여야지 책을 보시더라도 책이 읽혀지는 건지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19번에 보통징수, 20번에 특별징수. 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징수. 세 번째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그러면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이제 신고서를 써서 납부하는 거고,
그러면 보통징수. 보통징수하고 가장 비슷한 표현은 뭐냐? 가장 비슷한 표현은 고지납부죠. 고지납부라는 것을 보통징수. 그다음에 특별징수하고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원천징수.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 특별징수란 말 됐죠? 요 보통 특히 이제 요 보통징수란 말도 자주 나와요. 보통징수하면은 우리가 고지납부한다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특별징수 의무자, 그렇죠? 이런 지방세 원천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징수금 넘어가고요. 자, 지방세 징수금은 원래 내야 될 지방세고, 가산금이라는 뭐였죠? 연체이자. 체납처분비라는 거는 그랬잖아요. 세금이 밀려가지고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가산세, 가산금. 특히 이제 가산금이 중요했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신고납부 세목이죠. 신고납부 세목에서 신고납부는 의무죠. 의무예요. 그러면 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알파로 더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이거죠. 가산세. 그렇죠? 더 추가로 내는 것은 가산세.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납부할 세금이 본세입니다. 본래 납부할 세금이 본세고 플러스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그럼 본세하고 가산세를 더해요. 더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렇죠?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기인에 다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납기를 위반하는 거죠. 납기를 위반해서 계속 미루다가 연체를 하는 거예요. 연체. 그러면 그 연체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자 이런 거죠. 연체 이자를 물자. 그러면 그 연체 이자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체 이자를 가산금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연체 이자를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 이자를 내라. 가산금 이자를 내자. 그러면 이때 납부를 하는 거죠. 이때 납부를 하는 거죠. 네, 이때 납부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가산금에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 있다.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다. 그럼 일반 가산금은 단 하루라도 밀리게 내면 내는 이자가 일반 가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자율이 3%가 되는 거고,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경과가 되면 또 이자를 내는 거예요. 또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2%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월수가 됩니다. 경과된 월수. 그럼 요거만큼 이자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자가 3%고 중가산금 이자가 1.2%의 경과된 월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자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인 중가산금 이자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 퍼센티지 모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요 이자만 내는 거지만 1개월 지나면 또 이자를 추가로 알파로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4번 가산금에는 동그라미 기억 일반 가산금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 중가산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비. 자, 체납처분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압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운반하다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과금. 우리 공과금이라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우리 세법이면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공과금도 강제성이 있어요. 세금처럼. 다만 공과금은 우리가 준조세 이런 말을 쓰면 준조세. 조세에 준한다. 그러니까 조세처럼 어떤 강제로 걷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준조세적 성격의 금액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주로 다 뒤에 세자가 붙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세자가 붙거든요. 그런데 공과금은 세자가 안 붙죠. 다만 이제 강제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항상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혹시 전기세, 수소세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28번에 보시면은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있죠. 지방세 정보통신망. 자,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 국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뭐 지방세도 위택스라고 있습니다. 위택스. 검색해 보시면 위택스. 여기 뭐 컴퓨터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검색해 보시면 돼요. 홈택스, 위택스. 그러면은 요즘은 다 전자신고, 이런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그렇죠? 다 통신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전자납부, 네,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고가 이제 지방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송달. 자, 서류의 송달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서류의 송달, 서류를 송달한다. 서류를 송달한다. 그럼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우편 송달도 있었고요. 우편 송달, 그 다음에 교부 송달, 전자 송달도 있었죠. 전자 송달,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이제 발송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부라는 것은 직접 건네주는 거죠. 직접 건네주는 거,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직접 전달. 그 다음에가 전자 송달은 이제 메일로, 이메일로 우리가 송달해 주는 것을 전자 송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서류의 송달이다. 서류의 송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납자. 체납은 뭐 세금이 연체됐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체납자라고, 체납의 연체 금액을 말하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친족관계, 임직원 등의 경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제 특수관계인이 되면은 뭔가 세금의 혜택이 있을까요? 오히려 규제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세 시간에 가 보시면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참고로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그러니까 부당행위 거래를 부인하겠다 이거죠. 부당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3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이 갑의 동생이에요. 갑의 동생. 자, 동생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뭐 판다. 기계를 처분한다. 그러면 기계가 뭐 1억짜리 기계면 1억에 이제 팔 거 아니에요? 제3자니까. 그런데 이 갑의 동생하고 거래를, 갑도 이제 갑의 동생도 이 기계를 파는 대리점 운영하는데, 그러면 동생한테 팔 때 비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겠어요?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팔겠습니다? 당연히 싸게 팔겠죠. 그냥은 줄 수 없다. 어차피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 동생이니까 너한테 거의 원가로 줄게.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가 금액이 6천만 원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6천에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뭐 계약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싸게 주든 비싸게 팔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불법이 아닌데 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적으로는 부당하다 이거. 불법은 아니고 부당하다. 그럼 왜 부당하느냐? 이 갑이 만약에 이 병이 갑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1억이 팔았겠죠. 그러면 갑의 수입은 2억 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원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6천만 원에 파는 바람에 수익 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6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천만큼 저가 판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저가 판매가 됐으니까 저가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수입이, 그만큼 이 행위를 통해서
수익 금액이 감소가 될 것이고 수입이 감소가 되면 세금 사업소득세 세금 부담이 감소가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의 감소가 왔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지금 지면은 없지만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데 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부당행위라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인 계약을 했어.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만약에 뭐 이게 친족관계 아니래도 이 갑 회사의 뭐 임원 김 이사가 부업으로 뭘 한대요. 그럼 김 이사한테도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제적 연관관계 등 지배관계 여러 가지를 따져봤더니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야, 이거는 부당행위 아니냐. 그러면 그 부당행위로 계산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인 행위 계산을 이제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계산하는 거죠. 다시 재계산을 해서 세액 계산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수관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타 준용 규정 나오죠. 자, 그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세에서도 나오는 용어들 보니까 거의 우리 국세에서 다뤘던 용어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오늘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또 반복되니까 약간 귀에 익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지나면 또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반복을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까먹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 조세 총무, 조세의 구분해 보시면 자, 또 반복되는 얘기죠. 조세의 주요 구분.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국가면 국세를 하고 지자체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국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다. 그래서 목적세라는 것은 세금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목적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세 중에는 교육세, 교육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렇죠. 교통,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는 지역 자원시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것이고 지방육세는 그 지방 교육을 위해서만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세, 부가세는 그랬었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바늘에 해당하는 걸 뭐랬죠? 바늘이 가면 실에 따라간다. 그럼 바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독립세였죠. 독립세. 독립세였고 실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부가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가세. 바늘에 해당하는 것이 독립세고 실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세금 성립 확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복적인 용어들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